나는 왜 사랑할수록 불안해질까?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욕구가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졌으니까요. 우리는 말 그대로 유일한 생명의 원천이자 삶 그 자체를 유지해주는 마법의 끈인 탯줄로 어머니와 몸이 연결된 채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와 다른 가족에게 의지해야 살아남을 수 있고요. 자라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존에 필요한 요소를 알아서 해결하게 될 때까지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주성과 독립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지만 불안한 애착을 가진 사람의 내면에서는 관계에 필사적으로 매달리지 않으면 버려지고 만다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이 둘 사이 적절한 중간 지점인 상호 의존의 청사진은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보기 전부터 이미 마련돼 있었지요. 인간은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항상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동시에 자신에게 기대게 해도 될 만큼 안전한 사람을 찾아 손을 뻗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으로 연결될 때 우리는 마음 깊이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 가족 바깥에서 관계를 맺으려 할 때 내가 믿고 감정을 내보이려는 사람이 우리 관계에 진지한지, 내가 열어 보인 연약한 마음을 짓밟지는 않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어른이 된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을 마주하면 과할 만큼 독립적으로 변해서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거나 아니면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마음을 달랠 임시 병편으로 짧은 연애를 되풀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저는 나이를 먹이고 입히고 이제 더는 나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줄 사람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성인이 된 이후의 인간관계는 이와는 다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며 느끼는 든든함과 안정감, 다른 하나는 타인과 정기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죠. 가장 친밀한 관계, 즉 진정한 자신을 내보일 만큼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관계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게 인생을 맛보며 진실한 자기 모습이 받아들여진다는 즐거움을 발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까운 인간관계는 자신이 온전한 모습을 만나게 해주는 거울 역할을 하죠. 온전한 자신을 찾아 안정감을 느끼면 자신이 숨은 욕구를 알아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세상에서 당당하게 자기 영역을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있어도 된다는 허락만큼 인정 욕구를 채워주고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아무 조건 없이 인정과 공감을 계속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런 허락을 건넵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갈등마저 공감과 이해를 쌓아 더욱 가까워질 기회로 볼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더 쉽게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자라면서 부모에게서 혹은 문화에서 받은 영향 탓으로 이렇게 안정되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는데 애를 먹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무관심 속에 어린 시절을 보내며 혼자 알아서 하는데 익숙해진 사람도 있죠. 아니면 간헐적인 보살핌밖에 받지 못해 애정이 늘 충분히 주어지리라 믿지 못하고 한 조각의 관심에도 불안해하며 매달리는 사람도 있고요. 관계의 토대가 불안정한 집안 위에 세워졌다면 먼저 그런 핵심 상처를 치유해야 우리가 바라는 안정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이 유아기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 관한 과학적 접근법인 애착 이론은 1950년대에 심리학자 존 볼비가 처음 개척했습니다. 볼비의 설명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아기일 때 기본 욕구를 채우기 위해 보호자에게 의존하며 보호자가 아이의 욕구에 관심을 보이는 방식에 따라 애착 유형이 생겨납니다. 이 유형은 어린 시절은 물론 성인까지 우리가 타인과 소통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죠. 볼비와 그의 동료 메리 에인스워스는 애착 유형을 불안, 회피, 안정의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의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커플 상담사로서 내가 하는 일이 토대를 이룹니다. 첫 결혼이 고통스러운 이혼으로 끝난 이후 나 자신의 연애 성향을 파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요. 감정적으로 바닥을 치고 나서야 나는 달라져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죠. 불행의 핵심에 불안형, 애착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평생 나와는 인연이 없었던 내면의 안정감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부모가 일관성 없이 들쑥날쑥 관심을 보이는 것을 경험한 불안형은 늘 버려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연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향이 있죠. 연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는 종종 사랑하는 사람을 감정적으로 숨막히게 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상대가 자신에게 쏟는 관심의 수준에 끊임없이 집착하지 않고는 못 배기기 때문이죠. 상대가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임을 증명해 줄 관계를 찾아 하염없이 헤매지만 두려움과 불안 탓에 계속 확인받으려고 욕심을 부리다 결국 스스로 가장 두려워하던 대로 버려지는 결말을 맞고 말죠. 한편으로 회피형에 속하는 이들은 관계가 가까워지려는 낌새만 보여도 냅다 탈출 버튼을 누르고 싶은 강렬한 충동을 느낍니다. 이 경우에도 나는 내게 필요한 사랑을 받지 못할 거야 라는 핵심 신념은 똑같지만 이 믿음의 원인은 아이의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 태도를 일관성 있게 유지한 부모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들은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립성과 자급자족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죠. 어차피 자신의 감정 욕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반면 안정형은 친밀한 관계를 더 편안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적 욕구가 채워지리라 믿습니다. 어린 시절 이들의 부모는 일관성 있게 애정과 보살핌을 제공했고
그럼으로써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뜻을 전했죠. 덕분에 이들은 건강한 상호 의존 관계를 기대하고 원하는 성인으로 성장합니다. 나다움을 잊지 않은 채 상대에게 사랑과 지지를 표현할 줄 알기에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하지 않고 긴밀히 연결된 상태와 좀 더 자신에게 집중하는 상태를 쉽게 넘나들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한 가지 이상의 애착 유형을 경험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불안하고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이고 아버지는 신문 뒤에 숨어 침묵을 지켰을지도 모르죠. 우리 내면에는 이런 두 가지 패턴이 다 들어있고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그중 하나가 겉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친구나 연인이 자신에게 매달리는 느낌이 들면 아버지가 보였던 회피가 발동해서 거리를 두게 되죠. 반대로 멀어지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어머니가 보였던 불안이 갑자기 튀어나올지도 모릅니다. 이 책을 읽으며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 상황에서 자신이 보이는 성향과 패턴, 욕구를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이 어떤 낭만적 파트너를 원하는지도 더 자세히 알게 되겠죠. 안정적 보살핌을 받고 자란 이들도 왜 자신이 여전히 때때로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지 의아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는 성향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누구나 불안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불안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신경 쓰라고 알려주는 맞춤형 조기 경보 같은 거니까요. 이 점을 알고 자기 감정을 살피면 애착이란 늘 두 사람이 함께하는 경험임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애착 유형 가운데 어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관계를 맺는 방식은 우리 자신을 자기답게 하는 요소 중 하나죠. 불안이든 해피든 안정이든 우리가 타인과 연결되는 방식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 등 주변 환경에 맞춰 최선을 다해 적응한 결과니까요.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살피면서 자신의 애착 유형, 특유의 욕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모습 그대로 행복해지는 관계를 맺는데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책에서는 불안형 애착을 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제목을 보고 마음이 끌려 이 책을 집어들었을 당신이 가장 깊이 공감할 게 틀림없는 바로 그 유형이죠. 당신은 아마도 몇 번이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며 왜 나는 자꾸 혼자 있기를 좋아하거나 자기밖에 몰라서 내 감정적 욕구를 채워주기는커녕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사람만 만날까 한탄했겠지요. 당신이 보기에 연애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때로는 그 이상을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관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다고요. 설득력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사랑에 빠져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입니다. 낭만적으로 들릴지는 몰라도 성인의 친밀한 관계가 해야 할 진짜 역할인 자기 발견과 수용으로 가는 탄탄한 대로와는
정반대로 향하는 길이죠. 성인이 낭만적 애착 이론을 1980년대에 처음 내놓은 이들은 심리학자 신디 하잔과 필립 세이버입니다. 이들이 획기적 연구에서 우리 중에 56%가 안정형에 속하며 25%는 불안형, 19%는 회피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수십 년이 흐르면서 이 비율은 약간 달라졌는데요.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심해진 탓인지 안정 애착은 줄어들고 불안정 애착 두 가지는 늘어났죠. 하장과 세이버는 어린 시절의 애착 경험이 성인계의 관계, 특히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아냈습니다.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어린 시절 애착에 품었던 기대가 자극된다는 뜻이죠. 이 연구는 특정한 애착 유형이 서로 끌릴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불안형과 회피형은 서로 끌릴 때가 많습니다. 회피형은 자신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하려 하는 것, 즉 친밀함을 간절히 원하는 불안형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한편 불안형은 회피형이 줄 수 없는 것, 즉 안정감을 애타게 갈구합니다. 나와 전 남편의 관계를 예로 들어 이런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죠.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그는 사려 깊었고 재미있는 데이트 계획을 잔뜩 세워왔죠. 무엇보다 내게 일관성 있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며 서슴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가 가까워질수록 관계에 대한 각자의 두려움이 점점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의 애착 유형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났고요. 두려움을 느끼면 그는 뒤로 물러나는 반면 나는 안정과 확신을 얻으려고 덤벼듭니다. 불안 탓에 내가 그에게 손을 뻗을수록 해피가 그를 뒤로 잡아당기죠. 그가 멀어지는 것을 느끼면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문자 메시지를 연달아 몇 개씩 보내는 등 그의 관심을 끌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해피 무대에 들어간 그는 내 집착과 감정 표현 양쪽에서 위협을 느낀 나머지 마음의 문을 닫고 연락을 차단해 버립니다. 그런 다음 헤어지자는 말을 꺼내고요. 시간이 지나서 부담이 덜해지면 그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올리게 되죠. 그러면 다시 나한테 돌아와서 150%의 관심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순간 이 격렬한 밀고 당기기는 처음부터 다시 반복됩니다. 이 시나리오에 무릎을 치며 공감하시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불안형은 대부분 이런 악순환에 매우 익숙하니까요. 우리는 두려움에 잘 휘둘리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든 관계를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가진 애를 쓰죠.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난 나를 잘 챙겨주는 남자가 좋아. 혹은 일단 결혼만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건강한 관계가 한 사람에게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는 것은 사실이지만 낭만적 파트너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뜻이 담긴 이런 표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면 짝을 찾겠다는 마음은 곧 자신에게 부족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손에 넣으려는 필사적인 탐색으로 변하고 말죠. 나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여정으로 관계를 바라보는 대신 자신을 완성해줄 여인을 갈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상대의 에너지에 의존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이릅니다. 어려울 때 자신이 내적 자원을 활용하는 대신 그 사람에게 나를 다시 채워달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얼마 동안은 이 방법이 통합니다. 안정감을 느끼는 동시에 슬슬 이 안정감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되뇌이죠.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야. 여기에는 곧바로 이런 생각이 따라옵니다. 그가 떠나면 난 살 수 없어. 이 사람을 꼭 붙잡아야 해. 그래서 이런 상실을 막으려고 자신이 그에게 의지하듯 그도 나한테 의지하기를 바라며 자신을 완전히 내팽개치고 상대의 욕구를 우선시하게 됩니다. 자신을 잘 챙겨줄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던 내 남자 샘의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광고업계에서 일하던 샘은 활달하고 사교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자신이 늘 꿈꿔왔던 이상형인 마크와 만나기 시작했죠. 그는 잘생기고 직업도 좋고 다정하고 재미있었어요. 샘은 금세 푹 빠져들었습니다. 마크 또한 샘에게 잘 맞춰주었고요.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고 하루에도 여러 번 문자를 보내고 샘의 가족에게도 잘하고 심지어 두 사람의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했죠. 두 사람은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샘은 원래 다니던 운동마저 그만두고 마크가 계획을 세워오기만 기다렸죠. 친구들 모임에도 빠지기 시작하고 주말마다 언니를 만나러 갔던 것도 듬성듬성해졌습니다. 샘이 마크에게 깊은 애착을 느끼면서 자기 삶의 소중한 부분을 너무 많이 포기하고 있다는 게 내 눈에 뚜렷이 보였죠. 샘은 마크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두어 달이 지나자 샘은 마크가 운명의 짝이라고 100% 확신했는데 그 순간 마크는 몸을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샘의 안부조차 묻지 않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뭐가 달라졌는지 샘이 물어도 대답하려 하지 않았죠. 아마 마크 자신도 왜 멀어지는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샘의 집착이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을 상기시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나는 샘이 천천히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샘은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죠. 나는 마크를 위해서 내 삶을 완전히 바꿨다고요. 나한테 결혼하자고 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 없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마크는 샘이 이성을 잃는 것을 보고 한층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샘의 모습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샘은 직장에서도 예전만큼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샘이 제 짝을 만났다고 축하해주던 가족과 친구들도 샘이 마크와 사귀면서 그들에게 소홀히 대하자 몹시 서운했고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았죠. 샘의 자신감도 크게 꺾였습니다. 샘은 점점 더 불안해하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마크는 결국 샘을 완전히 떠났고 샘과 나는 한동안 그녀의 내면을 추스리느라고 애를 써야 했죠. 되돌아보면 이 관계의 배경에는 늘 희미한 불안이 깔려 있었습니다. 연결되고자 하는 샘의 절박한 욕구는 영유아기와 그 이후까지 일관성 있는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불안과 불확실성에 맞닥뜨려 형성된 애착 유형의 특징입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샘의 신경계는 안전함, 그리고 그때그때 자기 욕구를 채워줄 주 양육자로 샘 자신이 택한 사람의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마크였죠. 불안형 중에는 극도로 민감한 애착 체계를 가진 탓에 자기 시간을 전부 여인에게 투자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다른 욕구와 중요한 일을 모조리 제쳐두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 매우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면서 일관성 없는 애착 관계를 경험했다면 어른이 돼서도 관계를 맺을 때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릴 때 겪은 일을 생각하면 예민하게 구는 것도 당연한 일이죠. 그 결과 항상 신경을 바짝 세우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며 뭔가 잘못된 기미가 없는지 끊임없이 경계하느라 연애 초반에 잠시 느꼈던 안정감마저 잃어버립니다.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신호가 하나라도 눈에 띄면 신체적 고통마저 느끼는 상태가 되죠. 안정형인 사람이라면 여인이 문자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일하느라 바쁜가 보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불안해온 곧바로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는 내 생각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관계는 뭔가 잘못됐어. 이 또한 불안형에게는 말이 됩니다. 어릴 때 이미 관계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전 남편이 거리를 둘 때 내 느낌이 어땠는지 이야기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무언가 내게서 뜯겨나가는 것처럼 간이 철렁했다라고 했죠. 안정과 관련 있는 인간이 두 번째 뇌는 복부에 있다고 합니다. 이 극적인 감각이 내가 버려질 엄청난 위험에 처했다고 느낀다는 사실을 알려준 셈이죠. 일단 이런 느낌이 들며 이성적 사고는 저 멀리 사라지고 자신을 보호하기에 투쟁, 도피, 본능의 이치가 켜집니다. 그리고 자기 딴에는 상대와 연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기는 행동이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문자 보내기, 자기 잘못도 아닌데 사과하기, 심지어 스토킹에 이르기까지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하려 하죠. 나는 예전 남자친구가 문자에 답을 하지 않아 곧장 차를 몰고 그의 집으로 쳐들어가서 그를 찾아내려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행동이 지극히 비이성적일지 모르지만 내 어린 시절의 경험과 유기공포라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말이 됐던 거죠. 물론 결과적으로 그를 더 멀어지게 하는 확실한 방법이 되긴 했지만요. 예민하기 짝이 없는 내 체계는 그저 내가 안정감을 느끼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이성적으로 우리가 자기 모습 그대로 있어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인간관계의 역할이지만 불안형 애착이 활성화된 몸 전체가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전 남편이 멀어질 때마다 극단적 신체 반응을 느끼며 나는 내가 미쳐간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내 신경체계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결이 끊기거나 거리감을 느낄 때 그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을 뿐임을 알았죠. 자율신경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서 자신이 왜 그랬는지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른바 다중미주신경 이론을 제시한 과학자 스티븐 포지스 박사는 이 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포지스의 말에 따르면 관계 맺기는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심리적으로는 물론 생물학적으로도 관계를 원하도록 타고납니다. 이 점을 아는 것이 왜 그리 중요한지 살펴보기로 하죠.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타인과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자율신경계의 임무입니다. 인간으로서 살아남으려면 부족이나 집단의 이론으로 받아들여져야 했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자율신경계는 세 갈래로 나뉘어 발달했습니다. 미주신경으로 불리는 이 신경계의 영향으로 인간은 내부와 외부 세계의 자극에 세 가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포지스는 이 과정을 신경지라는 용어로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껴도 안전하다고 느껴도 되는지 아는지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파악한다는 뜻이죠. 신경계는 마치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탐지하는 레이더처럼 움직이며 의무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내 편이니?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니? 나에게 집중하고 있니? 내 등 뒤를 맡겨도 될까? 우리가 싸우더라도 내게 등 돌리지 않을 거니? 이 레이더가 상황이 안전함을 알리면 자율신경계 가운데 우리가 타인에게 따뜻한 애착을 느끼도록 해주는 몸 안면, 즉 배측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를 배측 상태라고 하죠. 이 상태에서는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눈가의 근육이 위완되고 얼굴은 유연하고 표정이 풍부해져 감정을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신체적 변화는 다른 이들에게 가까이 와서 마음을 열고 상호작용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죠. 이런 상태는 거짓으로 꾸며낼 수 없습니다. 타인이 옆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 말은 반대의 경우라도 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위협을 느끼며 배측 상태가 중단되고 소통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 남편이 멀어질 때마다 내가 겪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버려지고 있음을 감지하자 다른 갈래의 자율신경이 활성화되어 나는 교감신경 흥분이라 불리는 상태가 되었죠. 외부의 위협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설계된 이 활성 상태는 흔히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불립니다. 우리 귀는 이제 위험을 감지하는 데 집중하느라 사람들이 말에 미묘한 의미를 짚어내지 못합니다. 눈가의 근육이 수축하고 눈초리도 날카로워집니다. 목소리는 위험을 알리는 특정한 어조를 띠게 되죠. 전 남편과의 관계에서 내 이런 반응은 끊임없이 문자 보내기, 쫓아다니기 등의 그의 관심을 끌기 위한 갖가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나쁜 것은 우리가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 들어가면 주변 사람도 거기에 자극받아 비슷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인간의 신경계는 지극히 민감하여 주위 사람과 공명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전 남편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자 그도 거기에 맞춰 투쟁 도피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향은 그를 가까이 붙잡아 두려고 애쓰며 행동에 나서서 투쟁하는 것인 반면 그가 학습한 반응은 도피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는다고 느껴 겁에 질리고 무기력해졌을 때만 활성화되는 자율신경계의 세 번째 갈래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요람 안에서 아기가 울고 또 우는데 아무도 오지 않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아기는 교감신경 흥분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조용해지죠. 도움의 손길이 오리라는 희망을 버린 아기 자율신경계에서 몸 뒷면의 등측 미주신경이 활성화된 겁니다. 심각한 위험이 예상될 때 우리 몸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호흡과 심장 박동을 포함해 모든 신진대사를 느리게 합니다. 얼굴은 창백해지고 우리는 자신을 최대한 작고 눈에 띄지 않게 만들면서 주변 세상과의 연결을 끊기 시작합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라짐은 환경이 더 나아질 때까지 자원을 아끼는 일종의 동면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연애를 하면서 나는 감정적으로 구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워 차라리 감정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요람 안에서 울다 지쳐 무기력해지고 마는 아기처럼 내가 상대방의 반응을 끌어내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등측 신경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감정을 닫고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자율신경 반응이 외부 세계와 내부 세계 양쪽의 상황에 맞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적으로 보면 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것은 전 남편의 행동으로 두려움이 자극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내 내면 상태, 즉 어린 시절의 경험을 기반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멀어진다고 믿는 잠재의식 속 핵심 신념에 따른 반응이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신체 반응 탓에 나는 그런 식으로 행동했고 남편은 남편대로 어린 시절 경험 탓에 점점 더 멀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율신경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나머지 신경망과 함께 자궁 안에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수정된 지 3개월쯤 지나면 태아의 신경계는 엄마의 신경계를 따라가기 시작하죠. 임신 중에 엄마가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다면 발달 중인 태아의 신경계는 이를 알아차립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세상은 안전하고 친절한 곳임을 배우기 시작하는 셈이죠. 하지만 엄마가 자주 불안해하면 태아의 신경계와 신경 전달 물질도 엄마와 비슷해져서 아기는 두려워할 준비를 하며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태어나서 엄마와 실제로 만난 뒤에는 뎁데이나 다주미주 신경 이론을 주장한 다른 학자인데요.가 소통을 위한 한 쌍의 춤이라고 부르는 상호작용이 시작되죠. 엄마가 임신 중에 어떤 감정을 느끼든 우리는 모두 나라는 존재가 생겨날 때부터 품고 보살펴준 사람이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 거라고 기대하며 태어납니다. 엄마는 우리가 소통을 시도하는 첫 번째 사람이기도 하죠. 이 소통은 공동조절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아기가 불쾌하거나 배가 고프면 아기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신경을 쓰고 있던 엄마는 대개 편안함이나 음식을 제공합니다. 그러면 아기는 의사를 표현하면 욕구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엄마가 돌봐주면 아기 기분이 좋아지므로 엄마 또한 따뜻한 느낌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엄마와 아기의 춤이죠. 아울러 감정적인 면에서 아기는 엄마가 새로 태어난 작은 인간에게 보이는 호기심과 관심을 받으며 자기가 중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공동조절은 엄마나 다른 주요 양육자들과의 본능적인 무언의 소통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바람직한 양육자는 울거나 떼쓰기라는 제한된 소통 방식밖에 모르는 영유아의 욕구에 본능적으로 맞춰줍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안정감과 소통을 경험한 아이는 배측 상태가 되고 타인이 나를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돌봐주리라고 믿게 되죠. 더불어 공동조절이 일어날 때 우리 신경계에서는 두 가지 과정이 진행됩니다. 첫째로는 신경세포가 실제로 연결되며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둘째로는 애정을 주는 엄마의 존재가 영원한 내적 동반자로서 내면화되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자연스럽게 발달해 점점 독립적으로 변해갈 때 이 두 과정은 당장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도 괜찮다고 느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내 어린 시절에 이런 종류의 연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불안한 애착을 가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내면화한 엄마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두려움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는 나를 낳고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를 향한 걱정을 드러냈죠. 게다가 결혼 생활도 몹시 불행하다고 느꼈기에 내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도 많았습니다. 자기 문제만으로도 벅차고 교감신경과 등측 미주신경 반응에 갇혀 있어서 나와 꾸준한 조율을 거치지 못했죠. 그 결과 내 신경계는 욕구란 채워질 수 없고 사람은 늘 곁에 있어주는 존재가 아니며 연결은 예기치 못하게 끊어져 버린다고 예측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며 변변한 도움도 받지 못한 엄마는 나와 지속적인 공동조절을 하지 못했고, 그런 이유로 나는 어른이 된 뒤 신경계를 다스리는데 필요한 회로를 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내 불안을 부추길 뿐인 부모를 내면화했던 것이죠. 게다가 아버지는 우울증과 약물 중독에 빠져 내게 관심이 없었고 나는 그런 아버지 부재마저 내면화했습니다. 양육자에게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다가 응답하지 못한 아기는 감각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상황에 대한 몸의 알아차림을 뜻하는 감각 느낌을 통해 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하여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느낌을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춘 채로 연애를 시작했다가 관계가 점점 친밀하게 발전하면 더는 이를 숨길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을 배운 뒤에야 나는 통제할 수 없는 감정, 심체 감각, 전 남편에게 했던 행동이 전부 아주 어린 시절에 발달한 신경망의 영향임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내 뇌는 이런 식으로 느끼거나 행동하려고 의식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신경계가 위협으로 인식한 신호에 반응한 것 뿐이죠. 설상가상으로 뇌의 나머지 부분은 훨씬 천천히 움직이는 반면 이런 반응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일단 우리 몸의 경보 체계가 고통스러운 단절을 감지하고 나면 의식적 사고로는 반응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조절 능력, 즉 영유아기에 꾸준한 보살핌을 받지 못해 발달 과정에서 빠져버린 부분을 다시 채워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신경 회로를 바꾸는 능력인 신경 가소성 덕분에 인간의 뇌는 나이와 관계없이 새 회로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 체험으로 가는 과정에는 어린 시절 자신에게 필요했던 보살핌과 위로를 지금 경험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책을 읽으며 함께 이 과정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는 과거에서 긍정적 경험을 끌어내 본능적 보살핌을 주는 부모를 새롭게 내면화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현재 자기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의 중요성도 배웁니다. 그 결과 당신은 예전에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안전함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고 나면 한때는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 들게 했던 사건이 다시 일어나더라도 소통이 가능한 배측 상태를 더 길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강한 감정이 활성화되더라도 교감신경 흥분 상태로 가지 않고 조금씩 더 의식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되죠. 시간이 흐르고 연습을 더 쌓으면 신경계에 새로 만든 연결고리가 강해져서 교감신경 흥분 상태가 될 것 같다고 느낄 때도 당신의 일부는 빨라진 심장 박동이나 경직된 복부를 가만히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섣불리 행동에 나서는 대신 이런 신체 감각을 감지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생겨나죠. 이것은 새로운 신경 회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쩌면 자율신경계가 예전보다 더 쉽고 빠르게 평행 상태로 돌아간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또한 신경망이 재구성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나중에는 신경망이 변하면서 생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찾아올 위험을 끊임없이 과도하게 경계하는 대신 상대가 문자에 답장하지 않아도 그게 당신과 헤어질 마음을 먹었다는 단서라고 넘겨지지 않고 그저 일이 바쁜가 보다 생각할 수 있죠. 결국에는 자신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 대신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본질적 감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 방어 체계를 만들어야만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향한 연민도 생겨나고요. 머지않아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을 단단히 떠받치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낭만적 사랑에 관한 환상을 끊임없이 보고 듣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낭만적 파트너만이 우리에게 안정과 사랑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에서 시작되죠. 심리 상담사로서 나는 커플과 개인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 가운데 상당수는 진정으로 충만한 사랑, 즉 두 사람의 성장을 돕는 건강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이들은 대개 동화 속 로맨스를 기대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해줄 마법을 꿈꾸며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영화에서 봤던 대로 말이죠. 물론 친밀한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함께하는 행복은 우선 자기 자신과 친밀해지고 나서 진짜 애정 어린 관계란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이해한 다음에야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껏 반대로 배웠죠. 키스로 다시 살아나는 디즈니 공주부터 시작해서 여주인공이 하나뿐인 운명적 사랑을 찾는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에 이르기까지 사회는 우리에게 이 두렵고 외로운 삶에서 낭만적 관계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에 따라 불안 형들은 이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야 라는 생각으로 정말 자기에게 맞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따져보지도 않고 첫 연애에 매달리기도 하지요. 이럴 때 내가 하는 일은 내담자가 자기 연애를 솔직하게 바라보고 연인이 자신을 구해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환상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 과정에서 자신과의 연결과 신뢰를 잃지는 않았는지, 먼저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면을 채우면 연애 또한 성숙해져서 만족감을 주는 상호이종 관계로 나아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생각을 차곡차곡 함께 쌓아 올려야 하죠. 또한 우리 사회는 결혼이란 최고의 헌신이자 연인의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행복과 물질적, 감정적 안정을 가져다 주리라는 기대를 잠시 치워두고 실제 결혼이 어떤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이란 관계의 질과는 거의 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적 결합일 뿐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하는 마음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충족감을 주는 경험이 될 수도 있죠. 문제는 사회가 결혼을 궁극적 목표 또는 해결책으로 여기며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법적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외주를 맡겨 안정감을 얻으려는 태도는 스스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만의 탄탄한 기반을 쌓아가는 노력을 되레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하죠.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뒤 상담실에 찾아와서 자신이 결혼한 진짜 이유를 털어놓는 내담자를 종종 봅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서 결혼했다거나 나이를 먹고 있어서 지금 아니면 늦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실은 혼전계약 얘기로 껄끄러워지는 등 진작에 이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너무 늦어버렸다고 고백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청첩장도 이미 다 보낸 마당에 물을 수도 없었다고요. 이런저런 요소가 더해져서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이유로 결혼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걸 느낌을 받으면서도 결혼에 뛰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뒤돌아보면 온갖 적신호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들의 본능이 이 결합을 뭔가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거듭 보낸 것이죠. 나중에 결혼 생활이 삐끗하면 무시했던 문제는 한층 강력해진 채 다시 등장하고 양쪽 배우자는 각자 온 세상에서 가장 외롭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결혼이야말로 평생 가는 사랑의 열쇠라는 믿음 또한 흔한 통념입니다. 거의 50%의 결혼이 이혼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제쳐두더라도 모든 관계는 영원하지 않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친한 친구를 포함해 인간관계는 대부분 우리가 개인으로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에 관한 귀중한 교훈을 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나중에 그 관계가 어떻게 흘러갈지 확신을 얻고 싶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되죠. 두 사람이 함께하는 현재에 충실하며 서로를 귀한 선물을 여기는 것이 훨씬 중요하니까요. 반지와 프로포즈 대신 두 사람이 함께 하면서 개인적으로 또 커플로서 얼마나 성장하는지를 따져서 관계의 질을 측정한다면 어떨까요? 가끔은 혼자 지내며 자기 내면과 다른 인간관계를 잘 가꾸고 새로운 활력을 얻어 두 사람의 관계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상대방을 믿음스럽게 여길 때 비로소 이런 성장이 가능해집니다. 모든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여기는 사랑 중독 증상이자 공존의 원인이 되는 관점보다 훨씬 바람직한 대안이죠. 자기 체험을 더한 이런 방식의 낭만적 사랑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충성받게 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요? 자기 안에서 편안히 쉴 집을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며 자기 단점을 받아들이고 자기 욕구를 이해한 두 사람은 바깥 세상에 함께 집을 지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법적 결혼 서약은 단지 3단 웨이크 위의 버터크림 장식일 뿐이죠.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진 두 사람에게 결혼은 목적지가 아니라 통과 지점에 가깝습니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방식으로 누군가와 함께 성장한다는 든든함도 느낄 수 있죠. 결혼 서약 뒤에 숨은 안정감과 상호 수용은 서약 자체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 서로 점점 닮아가서 호흡이 척척 맞는 한 쌍이 된다고들 하지요.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우리는 상대와 에너지 파장이 비슷해지고 거울신경을 통해 연결됩니다. 각자의 감정, 기분, 생각, 두려움, 행동 등이 공유된다는 뜻이죠. 한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쪽도 이를 감지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회사 일로 불안해하며 부인의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연인이 큰 소리로 웃기 시작하면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터지기도 합니다. 이는 공감 능력을 타고나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특성이며 감정적 소통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타인과 공명하는 이 신경회로는 불안애착형에게서 강력하게 발달할 확률이 높습니다. 불안형들은 자신과 일관성 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부모를 쫓느라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기 때문이죠. 공감이란 단순히 정의하자면 타인이 느끼는 것을 느끼는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의 활력 수준이나 분위기, 생각을 감지하거나 고스란히 느낄 수도 있죠. 이 정도로 예민하다는 것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인간은 그 능력으로 관계를 맺고 남을 살펴보고 좋은 친구가 되죠. 공감할 줄 알면 남을 헤아릴 줄 알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기 존재를 인정받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실 나를 세심한 상담사로 만들어주는 것도 바로 이 능력이랍니다. 하지만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공감 능력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적절한 선을 긋지 않으면 어떤 감정이 자기 것이고 어떤 감정이 상대의 것인지 헤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너무 푹 빠져든 나머지 자신이 감정을 완전히 놓치고 마는 겁니다. 불안형 애착을 가진 아이는 최대한 연결이 되었다고 느끼고 점점 타인에게 민감해집니다. 일관성 없는 부모에게 적응하기 위해 부모의 감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자라죠. 그러니 어른이 된 후 새로운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면 어린 시절에 배운 대로 반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배우자나 연인이 감정 상태를 가늠하는 능력을 자신이 버려지지 않기 위한 보호기술로 쓰는 셈이죠. 자기를 채우라는 말이 예민함이나 공감 능력을 차단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욕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더 충만한 상태에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불안정하고 두려운 상태에서 연애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싶다는 욕망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할까? 뭘 원하지? 나를 사랑한단 말이 진심일까? 아니면 날 놔두고 떠나기 직전일까?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관한 정보로 뒤덮인 나머지 자기 감정과 욕구를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죠. 하지만 이런 예민함과 공감 능력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은 가능합니다. 연습과 치유를 거치면 적절한 곳에 명확한 경계선을 유지하면서 한껏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가 별개임을,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는 것, 이 균형을 잡는 데 꼭 필요한 부분임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죠.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려 노력하는 만큼 자신의 욕구를 공유해도 안전하다는 점을 배우고 나면 타인의 감정을 느끼는 당신의 예민함을 이용해 사랑하는 사람과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뿐만 아니라 더 크고 보편적인 사랑에도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되죠. 그러기 위한 첫걸음은 자기 안의 세계와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과 파장을 맞추면 자신의 욕구와 상대의 욕구 사이에서 자유로이 초점을 옮길 수 있죠. 관계에 에너지를 쏟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잠깐 물러나 자신을 돌보며 재충전해야 할 때가 언제인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기 채움은 신뢰를 배우고 마음을 의지하고 치유를 돕는 관계란 어떤 것인지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현재 낭만적 판트러가 있든 아니든 이렇게 감정적으로 의지가 되는 사람을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상담사든 친구든 지원단체든 당신이 내면을 가다듬는 동안 외부에서 도움을 줄 사람을 찾으세요. 예전이든 지금이든 주변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당신을 지지해 줄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당신이 이 치유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 내적 변화를 겪는 동안 가끔 얘기를 들어달라고 부탁할지 모르겠다고 미리 기뜸해 주세요. 잘못된 짝은 없죠. 어쩌면 당신은 이 장을 읽으며 속으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다 좋은 얘긴데 내 문제는 계속 잘못된 짝을 고른다는 데 있다고요. 지저분한 이별과 짧고 끔찍한 연애를 반복하며 크게 된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사고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상대를 고르지 못한 탓에 연애가 실패했다고 여기는 건 불공평합니다. 그건 그냥 당신이 사람 볼 줄 모른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연애를 하게 되는 이유는 당신이 어떤 식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기대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는 어린 시절 깊이 새겨진 애착 유형과 연결이 되어 있죠. 내담자 중에 33세 독신이고 동성애 자이며 꼼꼼함이 중요한 회계 분야에 일하는 니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니나는 보수적이고 몸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사람이죠. 나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며 자기가 자꾸 나쁜 여자, 즉 바람을 피우거나 니나가 상대방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연락을 끊고 아무 설명도 없이 훌쩍 떠나버리는 등 감정적 학대를 일삼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했습니다. 한동안 쌓인 감정을 풀어내고 탐색한 뒤 니나는 자신이 반항기 있고 태평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내심 자신에게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내면을 다지는 작업을 하고 나서 니나는 아이에게 즐거움이나 모험심을 허용하지 않았던 부모 탓에 자기 안의 자유로운 영혼이 짓눌려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잃었던 감정을 서서히 되찾는 과정에서 니나는 자신이 조금이라도 외향적으로 변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불안했죠. 그렇지만 결국 이런 두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조금씩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던 댄스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단추를 끝까지 채운 옥스퍼드 셔츠 대신 세련된 보헤미안 스타일 원피스를 입으며 자신이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옷차림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조그만 초승달 모양 문신까지 새겼고요. 상담 중에도 조금씩 목소리를 높여 가다가 처음으로 건강한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 덕분에 니나는 세상에 어떤 식으로 보여야만 한다는 자신의 신념체계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죠. 오래 지나지 않아 니나는 더 다정하고 안정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었죠. 정말 오랜만에 장기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니나처럼 고통스럽게 끝나는 연애를 반복해서 겪었다면 그건 당신이 또 잘못된 사람을 골랐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연애에서 두 사람은 자기 잠재의식의 영향으로 상대를 고르고 그 선택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역동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지만 어쨌거나 이런 선택이 알려주는 것은 그저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는 사실 뿐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디를 치유해야 하는지 더 알아봐야 한다는 뜻이죠. 연애를 좋다와 나쁘다, 딱 맞는 사람과 잘못된 사람으로만 바라보면 그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볼 수 없게 됩니다. 전 남편과의 이 관계에서 나는 내가 이 불행한 결혼의 희생자라고 모든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고 내가 상황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후에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바뀌며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하는 듯이 몇 년 동안 내 안을 들여다보는 길을 택했습니다. 외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나를 새롭게 알아가는 동안 옆에서 도와는 몇몇 친구와 인간관계를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에게도 왜 자신이 불안을 부채질하고 문제가 생길 기미만 보여도 혼란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애착을 느끼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연애는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교훈을 건네주기도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연인과의 다툼이나 가슴 아픈 이별은 치유를 위해 일시정지라고 적힌 표지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살펴보고 배울 만만 있다면 모든 타인과의 상호작용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가족, 친구, 스승, 동료,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댓글을 주고받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인연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채우는 방법을 배우려고 꼭 연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치유의 여정은 어떤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가 끝나고 다음 관계를 시작하기 전 그 사이에 시작하는 편이 더욱 쉬울 때도 있거든요. 내면 작업은 스스로 해야 하고 의욕 또한 안에서 우러나기 때문이죠. 뒤집어 말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이 여정을 함께 하고자 강요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파트너에게 권해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곤란합니다. 있잖아, 내가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법을 배우는 중인데 자기도 배우는 게 좋겠어. 당신도 나만큼 문제가 많잖아. 당신도 나만큼 문제가 많잖아. 자기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거야. 관계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지요. 결국 당신을 책임질 사람도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당신 자신뿐입니다. 일단 마음을 다잡고 내면을 가다듬고 나면 현재와 미래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나아지는지 틀림없이 놀라게 될 겁니다. 자기 상처를 치유하기만 하면 연애가 늘 꿈꿔왔던 완벽한 영화 속 로맨스로 순식간에 변한다니 간단한 해결책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현실 감각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 흠잡을 데 없는 관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안정된다고 해도 가끔은 파트너와 충돌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죠.
성공적 관계란 아무 문제도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관계의 건강함은 갈등이 생겼을 때 두 사람이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달려 있습니다.